저는 올해 31살의 대기업 과장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진급도 했고 커리어 면에서는 나름대로 탄탄한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유복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자라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삶의 큰 풍파나 부족함 없이 자라온 편이었죠. 그런 제 평탄한 일상에 한 남자가 깊숙이 들어왔던 건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봄이었습니다. 옆부서 대리로 있던 남편은 사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악발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기피하는 까다로운 프로젝트나 밤샘이 허다한 해외 바이어 미팅도 늘 지원해서 도맡아 하곤 했죠. 그러면서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윗사람들에게 늘 싹싹하게 굴고 유관부서 직원들에게도 항상 솔선수범하며 웃는 얼굴로 대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더군요. 부서 간의 협업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사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늘어났고 저 역시 남편의 성실하고 열정적인 업무 태도를 보며 은근히 호감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독 고된 야근을 마친 늦은 밤이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둘만 남게 되자 남편이 제 자리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더군요. 이 과장님,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혹시 퇴근하고 시간 괜찮으시면 회사 앞 실내 포차에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머리 좀 식히실래요? 제가 사고 싶은데. 남편의 넉살 좋은 제안이 싫지 않아 흔쾌히 가방을 챙겨 따라 나섰습니다. 소박한 안주를 사이에 두고 사소한 업무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죠. 술잔이 몇 번 오가고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을 무렵 남편은 평소에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 뒤에 숨겨진 쓸쓸한 과거를 아주 어렵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 고등학교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을 한날 한시에 다 여였어요. 세상에 딱 누나랑 저 둘만 남겨진 거죠. 친척집 눈치 보며 전전하다가 하나뿐인 누나랑 장학금 타고 밤새 알바 뛰면서 진짜 독하게 버텨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남들 다 하는 동아리 활동이나 캠퍼스의 낭만 같은 건 꿈도 못 꿨죠.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덤덤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붉어진 눈시울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에서 그간 혼자 감당해왔을 모진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 외롭고 거친 세월을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내고 이 치열한 대기업까지 당당하게 입사한 그 성실함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시리도록 가엾더군요. 내가 이 사람의 오랜 외로움을 채워주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늘 달콤했고 저희는 서로를 깊이 신뢰하며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식장을 알아보고 결혼 준비 초반 단계에 접어들면서 저는 부부로서 서로의 과거와 추억을 더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아픈 상처겠지만 그래도 남편이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찍은 옛날 사진이나 소박한 기억들이 궁금해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자기야, 예전 부모님 계실 때 기억나는 재밌는 일화 같은 거 없어? 아님 어릴 때 사진이라도 한 장 보고 싶다. 자긴 어릴 때도 귀여웠을 것 같아서. 제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정하게 제 머리를 쓰다듬던 남편의 손길이 뚝 멈추더군요. 남편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내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의 반응에 제가 당황해하자 남편은 제 손을 아주 꽉 쥐며 애틋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미안해 자기야. 사실 워낙 일찍 부모님을 떠나보내서 그런지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이 정말 별로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가슴이 너무 미어지고 숨이 막혀서 기억을 자꾸 묻어두게 되더라고. 남편의 눈가에 순식간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아차 싶어 미안한 마음이 덜컥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심하게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아 미안해하자 남편은 이내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제 뺨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아니야, 자기가 미안할 필요 없어. 난 자기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오랜 상처가 치유되는 기분을 느끼거든. 과거의 슬픈 기억 같은 건 다 잊고 이제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인 자기하고 늘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만 나누고 싶어. 우리 미래만 생각하자. 응? 남편의 그 다정하고 눈물 어린 고백에 제 마음은 완전히 무장해제되었습니다. 고아로 자라며 쌓였을 상처의 깊이가 짐작조차 되지 않아 가슴이 아팠고 앞으로 내가 더 잘해주고 보듬어줘야겠다는 다짐만 더욱 굳건해졌죠. 당장은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유독 당황하고 차단하려는 태도가 아주 조금 이상하다 싶기도 했지만 워낙 거대한 아픔을 겪은 사람인 만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며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다정한 대화와 눈물이 저를 철저하게 안심시키기 위한 가면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렇게 저희의 결혼 준비는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흘러갔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모이는 거창하고 격식 있는 상견례 대신 저희는 친정 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남편의 유일한 혈육이라는 시누이까지 이렇게 넷이서 조촐한 일식집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남편은 식사가 나오기 전부터 땀을 흘리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 옆에 앉은 시누이는 어딘지 모르게 수척하고 가녀린 모습으로 연신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기 위해 저희 친정엄마가 먼저 음식을 권하며 다정하게 말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돈처녀, 동생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고 들었어요. 부모 없이 둘이서 대기업까지 들어갔다니 참 대견하고 기특해요. 편하게 식사해요. 그러자 시누이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조심스레 내려놓더니 갑자기 저희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사돈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둘이서만 버티다 보니까 동생 결혼하는데 누나인 제가 뭐 하나 든든하게 보태줄 형편이 안 되네요. 남자가 장가가면서 번듯한 집이라도 한 채 해가지고 가야 귀한 따님 고생 덜 시킬 텐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진 못하겠지만 다른 걱정은 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습니다. 진짜 여동생이 생겼다는 심정으로요. 시누이는 말끝을 흐리며 결국 참았던 눈물을 눈가에서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량하고 간절한 모습에 저희 친정 부모님도 금세 마음이 약해지셨죠. 옆에 있던 남편 역시 누나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이며 묵묵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시누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저희 친정아빠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동생 부모님 없이 자랐어도 엇나간 적 한 번 없고 회사에서도 정말 인정받는 성실한 애예요. 제가 부모님 빈자리 안 느끼게 해주려고 나름대로 애는 썼는데 역시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돈댁에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정말 면목이 없어요. 제발 우리 동생 예쁘게만 봐주세요. 그 눈물 어린 호소는 저희 가족의 동정심을 사정없이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수성가한 남매의 눈물겨운 우애를 눈앞에서 본 친정아빠는 감동 어린 표정으로 사위 기죽지 않게 하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셨죠. 아닙니다.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 부모 없이 이만큼 올곧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장하고 고마운 일이죠. 돈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딸 명의로 해둔 아파트가 있으니 거기를 신혼집으로 쓰면 됩니다. 부족한 혼수나 가전도 저희가 다 알아서 채울 테니 마음 편히 결혼 준비합시다. 친정아빠의 파격적인 선언에 남편과 시누이는 동시에 손사래를 치며 무척 당황해했습니다.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는 얼굴로 장인어른을 바라봤죠. 아닙니다, 장인어른. 제 형편에 맞추면 작은 전세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시면 제가 너무 염치 없는 놈이 됩니다. 옆에 있던 신우이 역시 다급하게 거들며 말렸습니다. 맞아요, 사돈 어르신. 저희 마음 무겁지 않게 배려해 주시는 건 눈물나게 감사하지만 아파트라니요. 이건 저희가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친정아빠는 아주 호탕하게 웃으며 두 사람의 거절을 단호하게 밀어붙이셨습니다. 하하, 아이 자네들 무슨 소리라는가? 내가 내 딸 고생 안 시키고 싶어서 내 돈으로 내 집 해주겠다는데 뭐가 염치가 없고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사위도 이제 내 자식인데 자식이 번듯한 집에서 편하게 시작하는 걸 보는 게 부모 기쁨이야. 딴소리 말고 내 뜻대로 해요. 아빠의 완강하고도 든든한 태도에 신우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다시 훔치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제가 올케한테 평생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상견례가 끝난 후부터 신우이는 매주 주말마다 직접 만든 반찬을 양손 가득 들고 혼자 자취하던 제 집 앞으로 찾아오곤 하더군요. 미안할 정도로 정성을 쏟는 신우이에게 제가 감사를 표하면 신우이는 늘 제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올케, 혼자 살면서 밥 대충 챙겨 먹지 말고 이거 꼭 챙겨 먹어. 우리 동생이랑 결혼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사돈 어르신들께 받은 은혜 생각하면 내가 이 정도 하는 건 정말 조족지열이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맛있게 먹어줘. 알았지? 형님, 매번 주말마다 이렇게 힘드셔서 어떡해요. 저 정말 너무 잘 받아먹고 있어서 살찌겠어요. 새아가 될 올케가 잘 먹어주면 난 하나도 안 힘들어. 내가 요리하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올케한테 반찬 배달하러 오는 이 시간이 요즘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인걸? 천사 같은 신우이의 지극정성인 태도와 다정한 대화에 저는 시댁 스트레스는커녕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가족을 얻었다며 진심으로 기뻐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 정성 가득한 반찬과 다정한 목소리가 저희 가족을 완벽하게 안심시키기 위한 철저한 연극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신우이의 정성에 진심으로 감동한 저는 저 역시 뭐라도 보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신우이와 남편이 함께 살고 있다는 동네 근처에 볼 일이 생겼고 친정엄마가 챙겨준 귀한 고기와 맛있는 반찬들을 들고 그 집으로 깜짝 방문을 해야겠다고 맘먹었죠. 그런데 문득 가만히 생각해보니 연애를 2년이나 하는 동안 남편과 신우이가 함께 사는 정확한 집 주소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기묘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남편이 동네 근처 큰 마트나 역 앞으로 저를 데리러 나왔기에 그저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이었죠. 저는 반찬통을 조수석에 잔뜩 싣고 출발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자기 동네 근처에 볼 일 있어 왔다가 가는 길인데 누님 집에 맛있는 반찬이랑 고기 좀 넣어두고 오려고. 주소 좀 정확하게 찍어줘봐. 당연히 바로 주소를 알려줄 줄 알았던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화기 너머로 헉하고 숨을 들이켜며 눈에 띄게 당황하더군요. 어? 아니야. 반찬은 무슨 반찬이야. 마음만 받을 테니까 그냥 집으로 가. 우리 누나 집에 남이 오는 거 진짜 극도로 싫어하고 엄청 낯가려. 남이라니? 내가 왜 남이야? 이제 곧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반찬만 문 앞에 두고 온다니까 그러네. 누님 매번 고생하시는데 나도 보답하고 싶어서 그래. 빨리 주소 불러줘. 분명 자기 집 근처까지는 갔던 것 같은데 그 생각해보니까 집까지 들어간 적이 없더라. 이참에 자기 집도 구경하게 좀 알려줘. 제가 웃으며 제 차 주소를 묻자 평소 늘 다정하고 침착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순간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아이 괜찮다니까 왜 자꾸 고집을 부려. 내가 싫다잖아. 사람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그냥 가라고 좀. 갑작스럽게 수화기 너머로 버럭 소리를 지르는 남편의 반응에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죠. 그저 고마운 마음에 선의로 반찬을 가져다 주겠다는 것뿐인데 화까지 내며 집 주소를 이토록 기를 쓰고 숨기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동네 어귀에서 주소도 모른 채 발이 묶여 집으로 돌아오는 게 머릿속에는 대체 숨기는 게 뭐길래 예비 신부에게 집 주소조차 알려주지 않는 걸까 하는 묘한 찝찝함과 깊은 의구심이 피어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그날 밤 늦은 시간 남편이 제 집 앞으로 찾아와 초조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뒤늦은 사과를 건넸습니다. 자기야, 그 아까 낮에는 내가 진짜 미안했어.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온 건데 내가 순간 너무 예민하게 굴었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뭐 대단한 거 바란 것도 아니고 반찬만 두고 온다는데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 나 진짜 황당하고 서운했어. 내가 그렇게 과한 요구를 했나?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화낼 일인가 싶으면서 화내는 자기가 엄청 낯설었다고.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목소리로 한숨을 쉬며 속마음을 털어놓더군요. 사실은 우리 누나랑 사는 집이 너무 낡고 보잘것없는 허름한 빌라거든. 자기는 유복하게 잘 자랐고 장인어른이 번듯한 아파트까지 해주시는데 결혼 앞두고 내 처지를 그런 구석진 집까지 와서 다 보여주는 게 내 못난 자존심에 너무 부끄럽고 비참해서 그랬어. 누나 핑계 대서 미안해. 자존심 때문에 감추고 싶었다며 괴로워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낮에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오히려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 그냥 나는 형님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자기한테도 내가 한 음식 챙겨갔는데 막상 자기 사는 집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그렇기도 했고 자기도 짜증만 내니까 화가 났어. 미안해. 내가 배려가 부족했어. 아니야. 자기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숨긴 것도 내 잘못이고 혼자 발끈해서 화낸 것도 내 잘못인데 뭘. 앞으로는 내가 숨기는 거 없이 다 말하도록 할게.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도 마음 편하다. 우리 앞으로는 서로 숨기는 거 없이 다 터놓고 말하자. 서로 오해하는 일 없도록 말이야. 고아로 자라며 얼마나 자격지심과 상처가 깊었으면 저럴까 싶어 내가 더 보듬어줘야겠다고 다짐하며 남편의 등을 토닥여줬죠. 그렇게 남편의 사과에 마음이 완전히 풀린 채 다시 다가올 결혼식 준비와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에 집중하며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주소 문제로 겪었던 한바탕의 갈등은 남편의 눈물 어린 고백으로 일단락되었지만 결혼 준비가 막바지로 향할수록 제 마음속에는 묘한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였기에 전체적인 인테리어 콘셉트와 가전 가구의 배치는 제 취향을 담아 인테리어 업체와 긴밀하게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죠. 평소 바쁜 저를 배려해 남편도 별다른 이견 없이 제 뜻에 다 따라주겠노라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가구 배치 상태와 벽지 시공 상태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 예고 없이 혼자 신혼집 현장을 방문했다가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제가 업체와 최종 계약했던 심플하고 화사한 톤의 서재 가구 대신 안방 건너편에 위치한 작은 방 하나에 유독 크고 칙칙하며 투박한 붙박이장이 방 전체를 꽉 채우며 사방으로 짜이고 있더군요. 심지어 벽면에는 제가 요청한 적도 없는 두꺼운 방음 단열재 시공까지 추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당황한 제가 가구 설치 기사님과 인테리어 소장님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소장님은 오히려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변경된 작업 차트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라? 아이, 신부님이 모르고 계셨어요? 며칠 전에 신랑분이 누나 되시는 분이랑 같이 가구 매장에 방문하셨더라고요. 공간 활용 면에서 구조랑 가구를 무조건 이대로 싹 바꿔야겠다고 강하게 요구하셔서 저희는 본사 지침대로 변경해드린 건데 두 분이 아주 꼼꼼하게 의논하고 가셨어요. 남편이 집주인이자 함께 살 아내인 나를 완전히 배제한 채 시누이와 단둘이 머리를 맞대고 새 집의 인테리어와 가구 계약을 멋대로 처리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머리가 땡 하고 울렸습니다.
이 집에서 진짜 난 들러리에 불과한가? 하는 깊은 서운함과 배신감이 몰려와 손이 다 부르르 떨리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으며 남편을 조용한 카페로 불러내 굳은 표정으로 변경된 가구 도면을 테이블 위에 내밀었습니다. 자기야,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인테리어랑 가구를 왜 다 누나랑 맘대로 바꿨어? 내 명의 집이고 우리가 평생 같이 살 집인데 날 이렇게 배제하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은 특유의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슬그머니 잡으려고 하더군요. 에이, 배제하긴 누가 자기를 배제해. 자기가 요즘 회사 일로 너무 바쁘고 진급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주려고 좋은 의도로 그런 거지. 우리 누나가 자취 생활을 워낙 오래 해서 이런 가구 배치나 공간 활용 안목이 진짜 좋거든. 자기도 실제로 보면 마음에 쏙 들 거야. 남편의 어처구니 없고 넉살 좋은 핑계에 기가 막혔지만 전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자기 마음은 고마운데 난 저 칙칙하고 거대한 붙박이장 정말 별로인 것 같아. 둘이 살 집인데 작은 방에 저런 가구를 왜 상의도 없이 통째로 짜넣어? 답답하기도 하고 쓸데없이 인테리어 비용도 더 들잖아. 내 취향도 전혀 아니고. 제가 조목조목 짚으며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자 싱글벙글 웃던 남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웃음기가 가시더군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푹 쉬며 묘하게 짜증이 섞인 날카로운 목소리로 급발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자기를 위해서 누나 고생시켜가며 알아본 건데 꼭 그렇게 딱 잘라 말해야겠어? 내가 누나랑 오래 살아서 아는데 가구 배치는 내 의견대로 좀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하다고. 저 방은 나중에 내가 옷방 겸 서재로 온전히 혼자 쓸 공간이니까 그냥 이대로 좀 하자. 어? 내 공간 하나 내 뜻대로 못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더군요. 카페 안 사람들의 시선이 순간 저희 테이블로 쏠리는 게 느껴졌지만 저 역시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받아쳤습니다. 자기 지금 나한테 소리 질렀어? 내가 지금 자기가 고른 가구가 무조건 싫다고 유세를 부리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평생 같이 살 집이고 함께 채워나가야 할 공간인데 왜 나한테 미리 물어보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냐는 거야. 부부 사이의 방 용도를 바꾸거나 가구 배치를 크게 변경하는 것 정도는 미리 상의하는 게 당연한 순서 아니야? 왜 나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통보만 받아야 하는 들러리로 만들어? 제 지극히 이성적이고 당연한 지적에 남편은 오히려 찔리는 게 있는 사람처럼 얼굴을 붉히며 의자를 뒤로 거칠게 젖혔습니다. 그러더니 제 본심을 제멋대로 왜곡하며 자격지심을 터뜨리기 시작하더군요. 결국 자기는 지금 내가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나를 탓하고 싶은 거네? 내가 부모 없이 자라서 이런 사소한 절차나 배려가 부족하다고 은근히 돌려서 깎아내리는 거 모를 줄 알아? 자기는 유복하고 좋은 집안에서 자라서 다 갖춰진 채로 편하게 결혼 준비하니까 내 기분이 어떤지 평생 몰라. 내가 가진 거 없다고 지금 무시하고 기죽이려고 작정한 거지? 내 의견은 다 쓰레기 취급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속이 시원해? 얘기가 왜 또 그렇게 가? 내가 언제 자기를 무시하고 길을 죽였다고 그래? 부부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을 빼먹은 자기를 탓해야지. 왜 매번 자격지심을 부리면서 슬픈 과거사 핑계를 대고 논점을 흐리냐고. 말 다 했어? 자격지심? 그래, 나 부모 없고 돈 없어서 자격지심 덩어리다. 너한테 난 그냥 동정이나 해주는 불쌍한 존재였던 거네. 더 이상 너랑 말 섞기 싫으니까 알아서 해. 남편은 카페 테이블을 쾅 소리가 나게 내리치고는 짐을 챙겨 거칠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황당함과 서운함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죠. 하지만 감정을 채 추스르기도 전인 약 1시간 뒤에 제 휴대폰 화면에 신우이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무척이나 서운하고 가슴 아프다는 듯 젖어든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옳게 나야. 동생한테 이야기 들었어. 옷방 가구 때문에 둘이 크게 싸웠다며?
언니가 중간에서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미안해서 전화했어. 아, 형님. 안 그래도 저 지금 너무 속상해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방 하나 인테리어를 통째로 바꾸셨더라고요. 제 취향도 전혀 아니고 방이 너무 답답해 보여서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우이는 무거운 한숨을 푹 쉬더니 은근히 저를 속 좁은 사람으로 탓하는 뉘앙스로 조곤조곤 말을 이어갔습니다. 옳게, 그 가구 내 동생이랑 내가 며칠 밤낮을 새우며 옳게 고생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정말 고심해서 고른 거야. 내 동생이 예전부터 옷방이 좁아서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거든. 그래서 이번 신혼집에서는 자기가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완벽한 옷방 겸 서재를 갖고 싶다고 누나인 나한테 울면서 부탁하더라고. 옳게 기분 상하게 하려던 의도가 전혀 아니었어. 신우이의 절절하고 다정한 목소리에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 같은 묘한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저 역시 제 권리를 조심스럽게 주장했습니다. 그 마음은 아는데요, 형님. 그래도 저한테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같이 고르자고 해주셨어야죠. 제 동의도 없이 다 계약을 바꿔버리는 건 좀 당황스러워요. 옳게, 이번엔 옳게가 정말 좀 너무한 것 같아. 아무리 사돈 어른들께서 전적으로 다 신경 써주신 집이라지만 결혼하기도 전부터 옳게 뜻대로만 다 하겠다고 동생 길을 그렇게 죽여야겠어? 남자가 장가가면서 든든하게 못해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고 지옥 같겠니? 누나인 내 가슴이 다 미어지는데 옳게마저 자존심을 그렇게 짓밟으면 걔는 앞으로 그 집에서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 넓은 마음으로 이번 한 번만 동생 뜻대로 져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진짜 여동생처럼 아낀다던 신우이마저 대놓고 절 이기적으로 속물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며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더군요.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신우이와의 전화를 끝내고 침대에 엎드려 밤새 눈물을 쏟아냈죠. 하지만 당장 결혼식은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예식장 예약부터 드레스 투어, 청첩장 돌리기까지 모든 결혼 준비는 이미 완벽하게 끝이 난 마당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 모든 판을 깨는 것은 자식의 행복만을 바라며 아파트까지 내주신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기에 전 결국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서로 스트레스가 심해 예민해서 그렇겠지. 외롭게 자란 사람이라 내 집에서 자기 공간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서 저러는구나. 내가 속넓은 아내가 되어 품어주자라며 최선을 다해 남편과 시누이를 이해해 보려고 눈물겹게 노력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가정을 예쁘게 지켜보고자 애써 마음을 가다듬었죠. 마침 신혼집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와 붙박이장 시공이 예정보다 훨씬 빠르게 마무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침 남편이 기존에 살던 자취방의 전세 만기 날짜가 결혼식보다 한 달가량 이르게 겹치는 바람에 저희는 예식 전에 신혼집으로 가구와 가전을 미리 들여놓고 남편이 먼저 선입주를 해서 살기로 자연스럽게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어차피 같이 살 집인데 한 달 일찍 들어가는 게 무슨 대수랴 싶었고 남편 역시 이삿짐 보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무척이나 반겨했기에 저 역시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던 것이었죠. 가구와 가전이 모두 최종 배송되는 날 그동안 가구 문제로 투닥거리며 쌓였던 서운함을 다 털어버리자는 듯 남편은 평소처럼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어 보이더군요. 새집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남편의 손끝을 바라보는 제 마음엔 기분 좋은 긴장감마저 돌았습니다. 띠리릭 소리와 함께 환한 알림음이 울리며 굳게 닫혀있던 신혼집의 문이 열렸습니다. 가전과 가구가 다 들어와 한창 아늑하고 화사해야 할 집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문이 열리자마자 저희를 맞이한 건 숨이 턱 막히는 매캐한 담배 연기와 코를 찌르는 시큼한 술 찌든 냄새였습니다. 순간 배송 기사님들이 환기를 안 시키고 가셨나 싶어 고개를 갸우뚱하며 남편과 함께 거실 안으로 발을 디뎠죠. 하지만 거실 한복판으로 들어선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모든 상식과 이성을 단숨에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기괴하고 충격적인 실체였습니다. 분명히 고등학교 때 불의의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 없다던 남편의 부모라는 인간들이 제가 백화점에서 그토록 고심해서 고른 최고급 가죽 소파 위에 아주 제 집 안방인 양 편안한 옷차림으로 대자로 드러누워 있더군요. 거실 바닥은 이미 그 인간들이 배달시켜 먹고 남은 족발 뼈다귀와 기름진 쓰레기들, 그리고 사방으로 뒹굴고 있는 소주병들로 개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살짝 열어둔 채 줄담배를 피워대고 있던 늙은 사내, 즉 시부라는 인간은 방바닥에 담배꽁초와 재를 지저분하게 털어내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방 침대 시트 위에는 시모라는 노파의 꾀지지하고 때 묻은 옷가지와 이불 보따리가 아무렇게나 던져져 안방 전체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온몸의 피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순식간에 식어내려 그 자리에 붙박인 듯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벌린 채 서 있는데,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돌리며 이빨을 쑤시던 늙은 노파가 슬그머니 저희를 보고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노파는 절 보더니 당황하긴커녕 오히려 아주 음흉하게 생글생글 웃으며 꾀지지한 손을 뻗어 제 손목을 잡으려고 다가오더군요. 시모가 먼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구나. 드디어 얼굴을 보네. 소문대로 아주 인물이 훤해. 집이 새 집이라 그런가 아주 넓고 번듯한 게 마음에 쏙 드는구나. 제가 소름이 끼쳐 노파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자 베란다 쪽에서 담배를 피우던 시부가 방바닥에 꽁초를 툭 던져 짓밟으며 뻔뻔하게 거들었습니다. 아들아, 며느리한테 내 얘기 안 했냐? 애가 왜 이렇게 사람을 보고 귀신 문 것처럼 기겁을 해? 싸가지 없게 시리. 얼른 인사 안 시키고 뭐해? 시부모라는 인간들의 입에서 아들아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고 남편을 자식 대하듯 하는 대화가 이어지는 순간 머리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는 남편을 서슬퍼런 눈으로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똑바로 말해. 저분들이 대체 누구신데 내 집 거실에 저러고 계시는 건데? 그리고 저 사람들이 아들이라고 부른 거 맞지? 돌아가셨다면서.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이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옆에 서 있던 남편은 순간 당황한 듯 눈동자를 거칠게 흔들며 침을 꼴깍 삼키더군요. 제 눈치를 살피며 제 어깨를 슬그머니 감싸 안으려 하더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당황하지 말고 내 말 들어봐. 저분들 우리 부모님 아니야. 고향에서 올라오신 우리 누나 아는 지인분들인데 당장 갈 곳이 없다고 하셔서 내가 며칠만 이 방에 머물게 해드리려고 잠깐 모신 거야. 진짜야, 오해하지 마. 뭐? 누나 아는 지인? 자기가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신혼집에, 그것도 내 명의로 된 집 거실에 이런 낯선 사람들을 들여서 술판을 벌여?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다 내보내!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경찰을 부르겠다며 휴대폰을 지켜들자 뒤에서 지켜보던 시모가 혀를 쯧쯧하며 남편에게 앙칼지게 쏘아붙였습니다. 야,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놈아! 언제까지 숨길 건데? 어차피 가방 싸들고 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뭘 지인 핑계를 대고 있어? 예, 내가 네 시엄이다. 시부모가 갈 데가 없어서 아들 신혼집 좀 쓰겠다는데 뭐가 그리 잘나서 눈에 부릅떠? 노파의 악세 같은 소리에 남편놈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느꼈는지 갑자기 제 손목을 꽉 쥐며 얼굴을 붉히고는 본색을 드러내며 급발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저분들 우리 부모님 맞아. 살아계셔.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처음부터 자기가 다 알면 나랑 절대 결혼 안 한다고 할까봐 어쩔 수 없이 누나랑 상의해서 속인 거야. 자기도 내 처지 알면 결국은 이해해 주겠지 싶어서. 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럼 나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고아라고 눈물 흘리면서 했던 그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제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미안해하긴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짜증을 내며 억지 고집을 부리더군요. 아니, 자기는 왜 그렇게 매사에 유난을 떨어? 우리 부모님이 과거에 사기를 좀 당하셔서 빚이 많아. 지금 신용불량자 상태라 갈 곳이 없으셔서 누나랑 내가 숨겨두고 살았던 거야. 어차피 자기는 유복하게 잘 자랐고 장인어른이 이렇게 넓은 아파트까지 해주셨는데 힘든 내 부모님 작은 방 한 칸 내어드리고 같이 모시고 살면 어디가 덧나? 아니, 부부끼리 이 정도 돕지도 못해? 결국 돈 좀 많다고 우리 부모님 무시하고 나 기죽이려고 이러는 거지?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뻔뻔하고 무책임한 망언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다 못해 심장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제 정당한 분노를 돈 자랑하며 시부모를 무시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그 악랄한 가스라이팅에 말문이 턱 막혀 숨이 쉬어지지 않더군요. 제가 어안이 벙벙해져 남편을 바라보고 있자 소파에 누워있던 시부는 담배 연기를 거실 천장으로 길게 뿜어내며 혀를 쯧쯧 차더니 남편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아들, 아무래도 같이 사는 김에 며느리 교육을 좀 시켜야겠어. 아무리 우리가 기별도 없이 짐부터 싸가지고 왔다고 해도 명색의 시아버지 시어머니인데 인사도 하지 않고 저렇게 서 있는 건 무슨 경우야? 버르장머리가 아주 없어. 시부는 호통을 쳤고 남편은 제 팔을 잡아 끌며 얼른 인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둘만 있을 때 다시 설명하겠다고요. 전 그런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뭘 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 상황이 고작 설명으로 해결될 것 같아? 그리고 버르장머리가 없다고요? 경우를 따져요? 지금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어이가 없는 사람이 누군데 그딴 소리를 하세요? 어쩐지 옷방에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나 했더니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구나. 어이가 없어서. 제 당당하고 이성적인 팩트 폭격에 시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담배를 재떨이에 거칠게 비벼끄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질을 해대며 거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더군요. 뭐야? 우리가 갈 곳이 없어서 아들 신혼집에 들어오겠다는데 결혼도 하기 전부터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시부모를 문전박대해? 시집살이 무서운 걸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지. 본인들이 빚더미에 앉아 갈 곳이 없는 처지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 명의의 아파트에서 도리어 시부모의 권위를 내세워 저를 찍어 누르려는 그 추악한 태도에 헛웃음마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시모까지 득달같이 가세해 남편의 팔통을 치며 앙칼지게 거들더군요. 아들, 저 사람 눈빛 좀 봐라. 시부모를 아주 벌레 보듯 뻔해. 저렇게 기가 세고 발칙한 사람을 아내로 들였다간 우리 평생 숨도 못 쉬고 산다. 네가 가장으로서 아주 꽉 잡고 버릇에 고쳐놓아야지. 저러다간 우리 다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어. 시부모라는 인간들의 악세 같은 고함과 징글징글한 탐욕이 가득 찬 거실 한복판에서 저는 온몸에 피가 식어내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를 가장 절망하게 만든 건 그 난장판 속에서 시부모의 눈치를 보며 오히려 뻔뻔하게 고개를 끄덕이던 남편의 비겁한 태도였답니다. 남편은 제 서늘한 시선을 피하며 도리어 한숨을 푹 쉬고는 제게 쐐기를 박더군요. 자기야, 우리 부모님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 어차피 결혼하면 다 우리 부모님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야박하게 굴 거야? 나 부모님 저러고 계시는 거 절대 모른 척 못해. 자기가 이 집 명의자라고 자꾸 유세 부리면서 내 기죽이려고 하면 나도 더는 안 참아.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부모님 방 안내해드리고 빨리 사과드려. 그 비겁하고 안면몰수하는 정점의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의 파편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렸답니다. 외롭고 불쌍한 처지가 안타까워 제가 평생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노라 다짐했던 내 앞의 남자가 사실은 온 가족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제 인생을 통째로 기만하고 도둑질하려 한 사기단의 우두머리였다는 실체가 뼈저리게 다가왔던 것이죠.
이 인간들과는 그 어떤 이성적인 대화나 타협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저는 조수석에 싣고 가려고 들고 있던 제 가방을 더욱 꽉 움켜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혼집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자기야! 야, 너 어디 가? 당장 안 돌아와! 하고 소리를 지르며 복도까지 쫓아오는 거친 발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미친 사람처럼 엘리베이터도 기다리지 않고 비상구 계단을 단숨에 뛰어내려왔죠.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 안으로 겨우 들어가 문을 쾅 닫고 잠금 장치를 걸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과 비명이 운전대 위로 왈칵 터져 나왔답니다. 핸들에 머리를 박은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목 놓아 울었을 만큼 억울함과 배신감, 그리고 내 눈을 속인 그들의 치밀한 음모에 온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섰던 밤이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찾아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 친정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혼집 가구 입주 날이라 제 연락만을 기다리며 싱글벙글 웃으며 전화를 받으신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참았던 오열을 다시 한번 터뜨리고 말았죠. 아빠 나 어떡해? 나 지금 결혼 못해. 다 사기였어. 우리 딸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큰 싸움이라도 난 거야? 왜 그렇게 숨이 넘어가게 울어? 사기라니?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딸의 심상치 않은 통곡에 깜짝 놀란 아빠의 목소리가 급격하게 다급해지셨고 저는 차 안에서 숨을 헐떡이며 방금 신혼집 거실에서 목격한 그 끔찍한 사기극의 실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셨다던 시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다는 것, 그 사람들이 과거 불법 도박과 상습 사기로 빚만 수억 원인 악질 신용불량자라는 것, 그리고 나 몰래 옷방에 붙박이장을 짜놓고 방음 단열재를 처바른 이유가 그 사람들을 내 집에서 평생 숨겨 살게 하려던 밀실 아지트였다는 사실까지 전부 다 말이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아빠가 거칠게 뒷목을 잡으며 억하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옆에서 전화를 같이 듣던 친정엄마 역시 세상에 저런 천인공노할 사기꾼들을 봤나? 하며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아빠는 분노로 목소리가 덜덜 떨리면서도 이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제게 단호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우리 딸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절대 그 사람들이 있는 신혼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고 차문 꼭 잠근 채로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내 평생 자수성가하면서 수많은 인간들 다 봤지만 고아 처지를 흉내내서 귀한 내 딸 인생을 도둑질을 하려한 이런 악질 사기꾼들은 절대 용서 못한다. 아빠가 당장 네가 있는 곳으로 갈 테니 내 딸 가만히 기다려라. 이 사기꾼 집안 구석구석까지 싹 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해줄 테니까. 친정아빠는 전화를 끊자마자 본인의 오랜 인맥을 총동원해 국내 최고 대형 로펌의 형사 전문 변호사 군단과 연락을 취하셨고 한 걸음에 제가 있는 신혼집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아빠의 차가 제 차 앞에 거칠게 멈춰섰고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내리시는 아빠의 품에 안기자 그제야 조금 살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들더군요. 저희 가족은 그 길로 아빠가 미리 연락해둔 대형 로펌의 VIP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마주 앉은 형사 전문 변호사 3명은 저희가 들려주는 전말을 들으며 연신 이마를 짚고 분노를 표하더군요. 의뢰인님,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가치관 대립으로 인한 일반적인 파혼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중대한 일륜지대사를 앞두고 양가의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부모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거짓말을 조직적으로 모의한 명백한 기망행위이자 혼인 사기입니다. 게다가 신부님 명의의 부동산에 동의 없이 신용불량자 부모를 상주시키려 한 정황까지 있으니 민형사상으로 아주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말에 저는 눈물을 닦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복수를 하려면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으로 그 사람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했으니까요.
저는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남편과 시누이가 제게 보냈던 수많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내역, 그리고 상견례 날 시누이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던 모습이 담긴 일식집 블랙박스 영상까지 샅샅이 뒤져 증거로 제출했죠. 특히 주말마다 반찬을 싸들고 오며 은근히 저를 조종하려 들었던 시누이의 문자 메시지들이 아주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답니다. 우리 동생 기죽이지 마라. 올케가 넓은 마음으로 가구 배치 한 번만 져달라며 착한 얼굴로 보내왔던 그 가스라이팅의 흔적들이 법적으론 아주 훌륭한 덜미가 된 셈이었죠. 변호사님은 제가 내민 휴대폰 화면과 인테리어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시더니 안경을 치켜 올리며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이거 보세요. 남편 혼자 독단적으로 한 짓이라고 발뺌할까봐 걱정하셨죠? 이 문자들 보면 시누이가 가구 매장 방문 전후로 인테리어 변경을 유도한 정황이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다 찍혀 있습니다. 두 남매가 머리를 맞대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아주 완벽한 공모 증거입니다. 거기다 사돈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예단비 영수증까지 있으니까 이건 단순 파혼이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로 아주 제대로 엮어버릴 수 있어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변호사님의 그 거침없는 한마디를 듣는 순간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면서 속이 다 시원해지는 기분이었답니다.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든 그 인간들에게 법의 매운맛을 보여줄 생각에 손끝이 다 짜릿해지더군요. 아빠 역시 변호사님의 손을 꼭 잡으며 당장 움직이자고 하셨고, 저희는 미리 사정 청취를 마친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까지 신혼집 앞으로 출동시키며 완벽한 사이다 복수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친정아빠 그리고 로펌 변호사들과 경찰관들까지 대동하여 저희는 정확히 2시간 만에 다시 신혼집 도어락을 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문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 집안에서는 그 가증스러운 웃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더군요. 경찰들과 변호사들이 거실로 들이닥치자 여전히 제 집인 양 소파에서 소주를 마시며 희희낙낙하던 시모와 시부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구 정리를 하던 남편 역시 눈이 휘둥그레져 제 앞으로 다가와 윽박지르듯 말하더군요. 자기야,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부모님 계신 곳에 경찰을 왜 달고 와? 미쳤어? 자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이제 우린 끝났어. 그러니까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왜 그래 진짜?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다 끌고 온 거야? 그냥 우리 부모님 나가라고 할게. 지금처럼 없는 사람인 것처럼 지낼게. 그러니까 이러지 마. 우리 결혼해야지. 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남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한 채 변호사님이 건넨 제 명의의 등기부 등본과 가구 계약서를 경찰관들에게 당당히 들이밀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냉정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현장 고지를 시작했죠. 본 건물은 여기 계신 이 과장님 명의의 소유지입니다. 현재 이 과장님은 이 집에 거주 중인 사기 용의자들의 부모에게 즉각적인 퇴거를 명령하는 바입니다. 당장 짐을 싸서 나가지 않으면 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죄로 현행범 체포당하실 겁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시모는 뭐? 퇴거? 이 독한 기집애가 감히 시부모를 신고해? 라며 방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질렀고, 시부 역시 경찰 양반, 우리가 아들 신혼집에 온 건데 이게 무슨 주거침입이야? 라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단호하더군요. 집주인인 제가 명확하게 퇴거를 요구하고 있었고 이들이 계약관계도 없는 불법 점유자임이 명백했으니까요. 결국 퇴거 명령에 불응하며 경찰관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발악을 하던 시모와 시부는 주거침입죄 및 퇴거 불응죄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지구대 유치장으로 연행되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며 제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해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제 마음에는 단 한 줌의 동정도 남지 않았죠. 그렇게 부모가 순식간에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완전히 사색이 된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하더군요.
자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누나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 한 번만 봐주라. 어? 우리 결혼식 코앞이잖아. 회사 사람들이 알면 나 매장당해. 결혼? 누구 맘대로 결혼이야? 약혼은 이 순간부로 파기야. 그리고 네가 걱정하는 그 회사 똑똑히 지켜봐. 네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저는 남편을 차갑게 떨쳐낸 뒤 그 길로 변호사님과 함께 회사 감사실과 고충처리위원회로 향했습니다. 사내에서 성실함의 가면을 쓴 채 같은 직원을 조직적으로 기만하고 혼인 사기를 일삼은 남편의 행각은 명백한 사내 징계 사유였죠. 저는 흥신소와 변호사님을 통해 확보한 남편과 신우이의 카카오톡 모의 내용, 즉 대기업 과장 하나 물었으니 평생 빨아먹자라고 추악하게 모의한 대화록 사본과 법원에 제출한 형사고소장을 감사실에 통째로 접수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내 무기명 익명 게시판에 이 희대의 혼인 사기 실체와 신우이의 공모 정황을 아주 담담하고 이성적인 팩트로만 정리해 올렸답니다. 회사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죠. 늘 솔선수범하고 싹싹하다며 칭찬이 자자하던 남편의 추악한 이면을 본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게시판에는 순식간에 남편을 비판하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감사실로 연행되듯 끌려갔고 사내 규정상 임직원 간의 심각한 범죄 행위 및 품위 유지 위반으로 그날 오후 즉각 파면 처분을 받았죠. 짐을 싸서 쫓겨나듯 회사를 나가며 제자리로 찾아와 무릎을 꿇으려는 남편을 보안 요원들이 냉정하게 끌어내어 회사 밖으로 던져버렸답니다. 업계 전체에 사기꾼으로 소문이 나며 그는 완벽하게 매장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께 예단비와 예물비 명목으로 가져간 수천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조직적 혼인 사기죄, 형사 고소와 함께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가스라이팅을 일삼던 신우이 역시 공동정범으로 엮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됐죠. 사기단 가족들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선처를 바란다며 매일같이 반성문을 싸대고 신우이는 제 집 앞까지 찾아와 구질구질하게 눈물을 흘리며 합의를 구걸하더군요. 이렇게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부모님 빚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 동생 직장도 잃고 우리 집안 정말 다 망하게 생겼어. 제발 합의서 한 장만 써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옳게 노예로 살게. 응?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신우이를 바라보며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형님, 매주 주말마다 제게 반찬 배달해 주시며 은혜 갚겠다고 하셨죠? 이제 그 은혜 법원에서 내린 배상금 판결문으로 뼈저리게 갚으세요. 단 한 푼의 합의도 선처도 없을 테니까요. 결국 법원에서는 그들의 죄질을 엄중히 물어 사기죄 유죄 판결을 내렸고 저희 부모님께 받아간 예단비와 가구 위약금 그리고 제게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까지 합쳐 수천만 원을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금액 자체는 수천만 원이었지만 이미 과거 사업 사기와 불법 도박으로 기존 빚만 수억 원이 넘어가던 그 사기꾼 집안에게는 그야말로 숨통을 끊어버리는 치명타가 되었던 셈이죠. 대기업에서 파면당해 유일한 수입줄이던 대리 연봉마저 날아간 남편과 신우이는 그 수천만 원의 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감당할 재간이 전혀 없었답니다. 저희 변호사님은 한치의 자비도 없이 즉각 그들이 살던 빌라 보증금과 은행 통장을 압류하며 숨통을 조여갔고 결국 그 집안은 법적으로 완전히 파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평생 통장 하나 자기 명의로 개설하지 못하는 비참한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어 당장 몇십만 원의 월세 낼 돈조차 없어 한순간에 길거리로 쫓겨나 전전긍긍하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인과응보의 결말을 전해들었죠.
지옥 같던 사기꾼 무리를 제 인생에서 정리한 후 저는 그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던 신혼집 아파트를 미련 없이 매각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거실 가득 진동했던 그 술 냄새와 담배 연기의 기억을 제 소중한 일상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에다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예단비와 위자료를 보태어 저는 다른 동네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공간에서 새 출발을 하고 나니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더군요. 회사 안에서 저에 대한 시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혼 직전에 터진 그 황당한 사기극과 사내 징계 사건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절 보며 주변 동료들과 상사분들도 무척 다행이라며 위로를 건네줬죠. 마침 공들여 준비하던 대형 프로젝트가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저는 동기들 중에서 조금 빠르게 팀장 승진을 하게 되었답니다. 부서원들을 이끄는 자리에 앉아 제 업무를 묵묵히 처리해 나갈 때마다 제 인생을 기만하려 했던 그 사람들의 그늘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오곤 했죠. 요즘은 주말마다 제 곁을 지키며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던 사랑하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한적한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식사를 하며 예전에 평온했던 제 모습을 회복하여 평범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아빠는 밝아진 제 얼굴을 보실 때마다 장하다 내 딸. 몹쓸 액땜 제대로 하고 나니 이제 좋은 일만 생기는구나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곤 하죠. 돌이켜보면 그 끔찍했던 사건은 제 인생에 찾아온 거대한 액땜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그리고 법적으로 묶이고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추악한 본색을 명확하게 밝혀내고 판을 깰 수 있었던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주변 시선이 두렵다는 이유로 억지로 참고 결혼식장에 들어갔거나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면 제 인생은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진흙탕 속으로 처참하게 떨어졌을 테니까요. 이 파국을 겪어내며 제가 뼈저리게 느낀 점은 사람을 선택할 때 무조건적인 연민이나 눈앞에 보이는 성실함만을 믿고 성급하게 평생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과거가 지나치게 베일에 쌓여 있거나 아주 사소한 집 주소나 가족 이야기를 기를 쓰고 감추려 할 때는 슬픈 사연에 동조할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연애나 결혼 준비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상식에서 벗어난 쎄한 느낌이나 의구심이 든다면 부모님 핑계나 자격지심이라는 눈물 섞인 변명에 속아 절대 참거나 배려해 주지 마세요. 그 찝찝한 직감은 여러분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 무의식이 보내는 경고등이니 그 즉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도망치란 조언을 남기며 제 혼인 사기 극복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